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나는 조용히 이불을 개켜들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후 발끝으로 살금살금 침실을 빠져나왔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루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체중을 분산시키며 걸었다. 시어머니가 깨면 또 한바탕 잔소리가 시작될 테니까.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나를 맞았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쌀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짙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라지만 새벽녘의 고요함은 어디나 비슷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알들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모습이 떠올랐다. 공장 소음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반찬 하나하나를 챙기던 아버지의 손길.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 몰랐는데 등 뒤에서 들린 발소리에 몸이 움찔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 박명자가 가운을 걸친 채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58세인 그녀의 얼굴에는 어김없이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다. 한때 변호사로 활동했던 자부심을 늘 몸에 지니고 있던 그녀에게 며느리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일 뿐이었다. 뭐 하는 거야? 또 시끄럽게.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내가 씻어놓은 쌀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다. 쌀도 제대로 못 씻네. 공장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명자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변호사 집안 며느리치고는 너무 모자란다는 말과 함께 명자가 방으로 돌아간 후 나는 한 번 더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 속에서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 결혼한 지 벌써 3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정말로 순진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라고 믿었고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나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자의 시선에는 변함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를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아침 7시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가 차려졌다. 명자가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즉시 찡그렸다. 색깔이 이상하다며 된장을 얼마나 넣었느냐며 핀잔을 주었다. 공장 출신이라 간이 세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뒤늦게 나타나 식탁에 앉았다. 35세인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만 보였다. 때로는 나를 감싸주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한 발 물러서는 그였다. 서연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환경이 다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이때 나는 수저를 놓고 명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에는 명백한 계급 의식이 담겨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공허한 변명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김치 하나 제대로 담그지 못하고 국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공허한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만약 명자가 내 진짜 정체를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만약 이 식탁 위의 반찬들이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 후계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과제를 완수해야 했다. 일반인의 삶을 경험하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리더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체험해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서둘러 출근길에 올랐다. 문 앞에서 구두를 신으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니 말씀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원래 성격이 까다로우시다고. 나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가난한 공장 딸로만 알고 있을까? 결혼 전 우리가 만났던 과정들을 떠올려보면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 너무도 우연한 만남이었고 너무도 급작스러운 프로포즈였다. 하지만 그런 의심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려 했던 과거에 내가 이제는 순진하게 느껴졌다. 준호가 떠난 후 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 그 중 하나는 우리 그룹의 본사였다.
언젠가는 저곳에서 내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이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는 동안 명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완전히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친구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저녁이 늦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여놓으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 부인이 온다는 이유였다. 김 변호사 부인. 명자의 오랜 친구이자 나를 더욱 까다롭게 평가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 앞에서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 했다. 가난한 집 출신이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며느리로서의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경영학 서적이었지만 겉표지는 요리책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작은 위장도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책을 읽으며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는 내가 진짜로 속해야 할 세계가 있었다. 3년 전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정혜석 회장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분은 내게 단순한 경영 수업이 아닌 진짜 삶의 교육을 주고 싶어 하셨다. 부잣집 딸로만 살아온 나에게 일반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보라고 하셨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전 정도로 생각했다. 1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경험인지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해관계들까지.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옷장을 열어보았다. 수수한 옷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내 진짜 신분증과 명함들이 들어있었다. 김서연, 한솔그룹 전무이사. 언젠가는 다시 이 이름으로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셨다. 다만 충분히 배울 때까지라고 하셨을 뿐. 무엇을 충분히 배워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깨달아야 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다. 평상시와 같았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를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대화 없이 식사를 마쳤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의 결혼이 과연 사랑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준호의 가족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결혼 과정에서 느꼈던 어색함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밤이 깊어가며 준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미역국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특히 나를 그토록 무시해온 명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그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그저 이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김서연이 아닌 그들이 믿고 있는 가난한 공장 딸로서의 며느리 역할에,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그림자 속에서 참고 견뎌내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빛들 중 어디선가는 진짜 김서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견뎌야 했다. 그래야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시댁 분위기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명자는 연일 전화를 받으며 이런저런 준비사항들을 점검했고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대청소와 음식 준비를 도맡았다. 집안 곳곳을 닦고 또 닦으며 나는 곧 벌어질 일들을 예상했다. 친척들 앞에서 또다시 가난한 집딸로 전시될 것이고 온갖 비교와 비난을 들어야 할 것이다. 추석 당일 아침, 집 안은 북새통이었다. 명자의 시누이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각종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시선들은 여전히 차갑고 품평하는 듯했다. 어머, 서연이 한복 어디서 샀어요? 큰 시누이가 내 한복을 훑어보며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동대문에서 샀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이 한복은 한국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것으로 가격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가난한 공장 딸이 그런 한복을 입을 리 없으니까. 그래도 잘 어울리네. 몸매가 좋아서 그런가 봐. 칭찬인 듯 하지만 어딘가 독이 서린 말이었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이런 대화들에는 이미 면역이 생겼다. 거실에는 남자들이, 안방에는 여자들이 모여 앉았다. 나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차를 우려내느라 분주했다.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지만 유독 나에게만 일이 집중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서열상 내가 가장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나이도, 집안 배경도 모든 면에서. 서연아, 송편 좀 더 가져와. 물 한 잔만 떠다 줘. 이 과일 접시 좀 바꿔봐. 사과가 너무 검게 변했네. 끊임없는 지시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이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견뎠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반인의 삶을 경험하는 것. 그 안에는 이런 굴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오후가 되어 차례가 끝나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와 근황 이야기였지만 점차 각자의 자랑과 과시로 이어졌다. 누구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느니, 누구네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그러다가 화제가 며느리들에게로 옮겨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요즘 며느리들 참 똑똑해. 우리 큰 며느리는 대학원까지 나왔어. 우리 둘째 며느리도 외국계 회사 다녔다가 결혼했거든. 영어도 자유자재로 하고. 하나씩 자랑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접시를 닦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곧 내 차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명자는 어떤 말을 할까? 그런데 명자야, 내 며느리는 어떤 일 했었지? 결국 그 질문이 나왔다.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 며느리? 그냥 공장에서 일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공장이라니? 무슨 공장?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고. 뭐 요즘 시대에 직업에 귀천이 있겠어.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성실하게 일했다는 말에는 어딘가 변명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다른 장점이라도 찾아보려는 듯한. 그래도 예쁘고 착하잖아? 요즘 그런 며느리 구하기 어려워? 다른 시누이가 거들어주었지만 그 말조차 동정에 가까웠다. 대화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누군가 내 학벌에 대해 물었고 명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대답했다. 사실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까지 받았지만 그런 사실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있네. 글쎄 말이야. 우리 때랑은 참 다르네.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부엌까지 들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계속했다. 접시가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런데 그때였다. 한 명의 친척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런데 서연이 아버지는 뭐 하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을 멈추고 명자의 대답을 기다렸다. 돌아가셨어. 서연이 20살 때. 아, 그랬구나. 무슨 일 하셨는데? 또다시 침묵,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뭐, 공장 인부가 딸을 뭘 가르쳤겠어. 무덤에서도 기름 냄새나 풀풀 날 거야. 그 순간 내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부엌이 순간 고요해졌고 거실의 대화도 멈췄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은 순간 3년간 쌓아온 모든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아버지는 비록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다. 나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고 늘 사랑으로 대해주셨다. 서연아, 괜찮아? 누군가 부엌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봤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명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어머님이 제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뭐라고? 명자가 당황해하며 일어났다.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비록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런 분을 그렇게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 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 앞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이 집의 며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독하신다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아내려 했다. 그렇다면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가 급히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서연아, 진정해. 어머니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3년간 참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어요. 나는 바닥에 접시 조각을 치우며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더 이상은 이 굴욕을 견딜 수 없었다. 서연아, 명자가 다시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부엌을 나서고 있었다. 안방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날 때가 온 것일까? 할아버지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모독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선이었다. 안방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김서연, 한솔그룹 전무이사. 내 진짜 신분이 적힌 명함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로 무엇인가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추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명자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준호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양쪽 모두를 달래려 하느라 바빴다.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날의 일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3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지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다. 수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인해두었던 옷들을 꺼냈다. 이태리 디자이너가 제작한 코트, 에르메스 핸드백, 그리고 세련된 하이힐까지. 거울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내 자신을 바라보니 마치 진짜 나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명자가 거실에서 나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디 가는 거야? 그렇게 차려입고.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누구 만나러? 평소라면 자세히 설명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금방 돌아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에서 들리는 명자의 중얼거림을 무시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의 공기였다. 목적지는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였다. 명자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했다. 그녀의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갖는 장소 중 하나였다. 오늘도 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명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 중후반의 여성들로 각자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변호사 부인, 의사 부인, 대학 교수 부인 등등.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로를 품평하고 과시하기를 즐기는 사람들. 나는 그들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메뉴판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너무 불안해. 우리 집값도 떨어질까봐 걱정이야. 그러게 말이야.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우리 남편은 이번에 투자 좀 해보자고 하는데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들의 대화였다. 부동산, 주식, 자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들. 3년간 이런 대화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명자가 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다가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저게. 설마 우리 며느리? 친구들도 하나둘씩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테이블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카페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걸음걸이였다. 자신감이 넘치고 우아하면서도 당당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 역시 평소와 달랐다. 더 명확하고 더 품이 있었다. 3년간 숨겨왔던 진짜 내 모습의 일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명자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잠깐 나와서 차라도 한잔하려고요. 어머님들도 모임 중이셨군요. 어머, 서연이 맞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김 변호사 부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 옆인 의자에 앉았다. 오늘따라 좀 신경 써서 입었어요. 세상에 이런 옷들을 가지고 있었다니. 브랜드가 뭐야? 또 다른 친구가 내 코트를 유심히 보며 물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태리에서 맞춘 거예요.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이태리에서 맞춤 제작한 코트라니. 그들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옷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서연이는 요즘 뭐 해? 결혼하고 나서 일은 안 하지? 자연스럽게 화제가 내 근황으로 옮겨갔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요즘은 투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투자? 어떤 투자? 부동산이랑 주식 위주로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부동산과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던 터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기차라.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테슬라도 좋지만 전기차 전환의 진짜 수혜는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쪽에 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내가 말하는 동안 테이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구조 조정이라니? 전통적인 내연기관 부품들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같은 것들. 대신 배터리, 모터, 전자제어 시스템이 핵심이 되고요. 완전히 다른 산업 구조로 바뀌는 거죠. 명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당황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장 출신이라며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지금 자동차 관련 주식은 팔아야 하는 건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3년간 숨겨왔던 지식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버드에서 배운 경영 이론들, 그리고 한솔그룹에서 직접 경험한 사업 전략들을 바탕으로 한 통찰들.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정부 규제 때문에 다들 걱정인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봐요. 다만 지역을 잘 선택해야겠죠. 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들, 특히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는 지역들. 어떤 지역들이요? GTX 노선 주변이나 신도시 계획이 있는 곳들.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은 감이 있어요. 차라리 아직 덜 알려진 곳들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내 말을 듣던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눈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볼게요. 오랜만에 좋은 대화였어요. 어머, 벌써? 좀 더 있지 그래.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와 길을 걸으며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3년간 숨겨온 진짜 내 모습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 이렇게 후련할 줄은 몰랐다. 물론 아직 전체를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의 지식과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서연아,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뭔 일 있었어? 별일 없어요.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고 왔다면서 그분들이 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오늘의 일이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니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명자와 그녀의 친구들은 분명히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이고,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할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을 뿐인데. 그래. 어쨌든 일찍 들어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3년간 유지해온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이 이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다. 집 앞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로비에서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네, 어머님. 오늘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너 언제부터 그런 걸 알고 있었어? 투자나 경제 이야기 말이야. 책으로 공부했어요. 요즘 관심이 생겨서. 명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녀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했던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카페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했다. 명자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고, 준호 역시 무언가 눈치채려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도 느끼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애매한 상태로 지낼 수 있을까? 목요일 아침, 준비해둔 편지를 명자와 준호에게 전했다. 간단한 메모 형식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금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솔빌딩 50층으로 오세요. 알고 싶어 하시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 편지를 읽은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게 뭔 소리야? 한솔 빌딩이라니? 내일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야, 너 혹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한솔 빌딩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3년간의 연기를 끝낼 때가 온 것이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서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어머니가 하루 종일 걱정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내일 가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런데 한솔 빌딩은 왜? 그 한솔 그룹 말하는 거야? 준호의 질문에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다. 맞춤 제작한 정장 수트, 품격 있는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헤어스타일까지. 거울 속의 내 모습은 3년 전의 김서연 전무이사와 다를 바 없었다. 어디 가는 거야? 그렇게 차려입고? 명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다. 10시에 한솔빌딩 1층 로비에서 만나요. 차를 부르고 한솔빌딩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과제를 이렇게 끝내도 되는 것일까?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를 모독당하고도 참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솔빌딩에 도착하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 웅장한 천장,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3년간 떠나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내가 속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보안 데스크에 있던 경비원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들이 올 예정이에요. 박명자 씨와 이준호 씨. 오시면 50층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무실 문 앞에 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 위에 붙어 있는 명패를 바라보았다. 전무이사 김서연. 3년간 공석으로 남겨둔 내 차리였다. 할아버지께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해 두신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나를 맞았다. 넓은 사무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 그리고 각종 경영 서적들로 가득 찬 책장. 모든 것이 3년 전 그대로였다.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며 기다리는 동안 비서가 들어왔다. 전무님, 박명자 씨와 이준호 씨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명자와 준호가 들어왔다.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특히 명자는 사무실의 규모와 인테리어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서연아, 여기가 어디야?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명자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본 것이다. 전무이사 김서연.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앉으세요. 내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권위적이면서도 차분했다. 진짜 김서연의 목소리였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이게 뭐야? 농담이지?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정혜석 회장의 친손녀이자 한솔그룹의 전무이사예요. 그 말과 함께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명자는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봤고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일반인의 삶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명자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네, 저를 가난한 공장 딸로 무시하고 모욕했죠.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독하면서요. 내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3년간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때였다. 준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요? 당신도 몰랐던 일인데. 아니야. 나는 알고 있었어.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설마 정말로 알고 있었단 말인가? 알고 있었다고요? 결혼 전부터 너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 처음 만날 때부터. 이제는 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3년간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왜 그런 척했어요? 돈 때문이야. 한솔그룹 상속녀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준호의 고백은 거기서 멈췄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사랑이 아닌 이익을 위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3년간 연기를 해왔다는 것을. 명자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한솔그룹 회장님의 손녀를. 네, 3년간 무시하고 모욕하셨죠?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시겠지만 우선 이것부터 보세요. 나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준호 씨가 담당하고 있던 한솔그룹 관련 법무 업무들, 그리고 어머님의 부동산 투자 건들, 모두 한솔그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류를 펼쳐 보이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이제부터 한솔그룹은 이준호 변호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의 부동산들이 위치한 재개발 지구의 사업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연아, 제발.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3년간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특히 아버지를 모독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정혜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명자와 준호는 그를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서연아, 수고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을 텐데. 네, 할아버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명자와 준호를 차례로 바라보셨다. 그동안 우리 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으셨겠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아, 이제 정말로 준비가 됐느냐? 네, 할아버지.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이제부터 한솔그룹의 진짜 후계자로서 일하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이준호 변호사, 우리 손녀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으니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3년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다면 몰라도 이익을 위한 접근이었다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3년간의 긴 연기가 끝나고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는 김서연, 한솔그룹의 전무이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누구의 시선도 편견도 두렵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었으니까.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흘렀다. 나는 다시 한솔그룹 전무이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3년간의 경험은 내 안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의 나라면 단순히 숫자와 전략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을 텐데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는 임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한솔그룹의 모든 사업 파트너십은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윤리적 경영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습니다. 임원들은 내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일부는 내가 3년간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공헌재단을 새로 설립하겠습니다.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3년간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출신이나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보고를 올렸다. 전무님, 이준호 변호사 측에서 계속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절해주세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혼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준호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의사가 없었다. 사랑이 아닌 이익을 위한 관계였다면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박명자 씨 관련 부동산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와의 모든 계약도 해지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명자의 부동산 투자 대부분이 한솔그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떼는 순간 그녀의 사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오후에 할아버지를 뵈러 회장실에 올라갔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할아버지는 내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서연아, 3년간의 경험이 너를 진짜 리더로 만들었구나. 네, 할아버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가장 크게 깨달았느냐?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진정한 후계자가 될 준비가 되었구나.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명자였다. 그녀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초췌한 얼굴에 값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에 들어온 명자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서연아. 아니, 전무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년간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들었다. 결국 그녀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에 물든 피해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 어머님,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준호도 지금 변호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있고 저도 모든 사업이 망해서 그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정은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출신을 이유로 차별했던 것의 결과예요.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독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명자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당신 아버지분께도 당신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용서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전무님, 3년간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 그것도 저 하나만의 문제라면 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독하신 것만은 다릅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차별 의식에 대한 경종이기도 해요. 출신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죠. 명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은 드릴게요.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모를 함부로 모독하지 마세요.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사무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복수가 완성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새로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의 첫 번째 사업을 발표했다. 희망교육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 선정 기준에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학습 의지와 인성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비서가 보고를 올렸다. 전무님, 박명자 씨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차별의식의 위험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급히 뉴스를 찾아봤다. 화면 속의 명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겸손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저는 3년간 며느리를 출신만으로 판단하며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뷰를 보며 나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다. 할아버지, 이것으로 제 과제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아, 그렇다. 3년간의 경험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나는 한솔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었다. 그리고 희망교육 장학재단은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도 있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다. 전무님, 이준호 씨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봉투를 받아들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열어보기로 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서연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준호. 편지를 접으며 나는 과거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깊이 생각했다. 3년간의 경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솔그룹의 전무이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것이다.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로 남아 있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